안녕하세요, 리본카 제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셀토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출고받고 나서 벌써 한 1000km 정도 넘게 주행을 했거든요. 서울, 부산, 왕복도 뛰었고 시내도로도 정말 많이 주행을 하다 보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나 아니면 아쉬운 점들, 짧게 시승한 걸로는 느끼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차를 고를 때 시그니처 등급의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골랐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격을 다 더해보니까 한 4,1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4,1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 어떠한 점들이 장점이었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오늘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1.6L 자연흡기 엔진, 거기에다가 32kW급 모터를 가지고 이 차를 구동해 나가고 있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140마력 정도 되는 합산 출력으로 이 1.5톤이 넘어가는 소형 SUV를 끄는데 적합하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한다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그냥 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사실 불편할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시내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평탄한 도로를 주행하는 거 말고 좀 언덕길을 만나거나 하면은 이 자동차가 뭔가 출력의 한계가 좀 느껴지면서 아유 나 좀 힘들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덕길을 만났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을 무조건 켜고요. 엔진을 켠 다음에 뭐 부드럽게 주행을 한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6단 DCT 미션이 만나면서 조금 아쉬워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보통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하면은 한 2700에서 3300 뭐 이런 식으로 RPM이 쭉 치솟아 오르잖아요. 근데 언덕을 다 올라가고 나서 평지를 만나고 나서도 한 4초에서 5초 정도는 RPM을 높게 유지를 해요. 그러는 동안 이 실내로 엔진 음도 좀 크게 유입이 되고, 시내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탁탁탁탁 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갑자기 울컥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경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자주 그러는 거는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가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6L 자연흡기 엔진이 아무래도 연비를 좋게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비 자체는 꽤나 준수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플러스, 그리고 시내도로에서도 한 200km 넘게 주행을 하는 동안 찍힌 연비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총 22시간 정도를 운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리터당 연비는 17.5에서 17.6 요렇게 나온 겁니다.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고속도로만큼 연비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유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유지한 연비거든요. 223.7km를 13시간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찍힌 연비가 14.1km/L입니다. 엄청나게 연비가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1.6L 자연흡기에다가 32kW급 모터를 더한 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연비가 잘 나오는 구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속 60에서 한 80, 그리고 100km 미만 요 정도 속도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연비가 막 20km, 21km 이렇게 찍히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뭐 시내도로에서 막 가다서다 반복을 한다든지, 뭐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좀 급하게 낸다든지 요런 상황에서는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하면 저속에서는 모터 에임으로 한 40km까지 쭉 가속을 해주고, 그 이상의 엔진 효율이 잘 나오는 속도에서는 엔진을 켜서 연비 좋게 달리고 뭐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 파워트레인이 기본적으로 모터 출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속 50km로 쭉 달리거나 시속 80으로 쭉 달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모터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크루징을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딱 걸렸어, 그리고 시속 50km까지 쭉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럴 때에는 조금만 엑셀을 깊게 밟거나 하면은 무조건 엔진이 들어오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뭔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장점은 없냐? 있지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 꺼지고 켜지는 순간, 그리고 모터가 개입하는 순간, 개입하지 않는 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편안하고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랜 기간 타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기아가 엔진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 순간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균 정도 되는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승차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 시승할 때 승차감이 조금 범프 구간에서 진동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내도로나 고속도로나 어느 정도 진동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셀토스라는 자동차는 소형 SUV잖아요. 이 소형 SUV급에 맞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 정도면은 소형 SUV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승차감이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대가 가지고 있는 HDA2 관련해서는 사실 2020년 뭐 이때쯤에 제네시스 G80이나 뭐 이런 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면서 그 안에서도 빌드가 여러 번 바뀌고 버전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버전업이 많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 차로 유지 보조 2, 요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속도로나 아니면 시내도로나 여러 군데를 타면서 HDA2나 차로 유지 보조 2 요거를 진짜 많이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공률이 꽤 심한 곳에서도 정말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발전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어떤 세단이 있는지, 앞에 버스가 있는지, 트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능들이 잘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기아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도 하고 알아서 주행도 하고 이런 기능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옆에 차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인식을 해요. 근데 옆 차선에서 주행을 하던 차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차량 간격이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하면은 인식을 잘 못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차량들만 인식을 좀 잘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유기적으로 잘 연동만 해준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자율주행급으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다 만족스러워요. CCLC 뭐 다 좋고,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요 5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는 진짜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운전자 시점에서 보면 지금 풍량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나오고, 운전자에게 바람 방향이 바닥 쪽으로 향해 있는지 중간으로 향해 있는지 위쪽으로 향해 있는지 이 풍향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지어 여기서 조절도 할 수가 없어. 요 바람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풍향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요쪽에서 조절을 하라고 센터에다 띄워줍니다. 이거를 거면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요거 터치 한번 하면 풍량 조절되고, 여기 누르면 바람 세지고, 요거 누르면은 바람 약해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또 요거는 돼요. 뭐 드라이브 온리, 싱크 요런 거는 또 작동이 돼. 아니, 이상해. 그러니까 좀 될 거면 다 되게 해주던지, 이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CCNC가 이제 끝났죠. 사실 이제 플러스로 다 넘어갈 거니까 더 이상 이 5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를 넣는 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라는 판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운전자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진짜 아쉬운 게 맞다. OTA 기능이 있기는 한데, OTA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게 아이오닉 6예요. 아이오닉 6에서 그 말이 등장했는데, 제가 그 차 처음 딱 출고되자마자 지금 한 3년 반 정도 타고 있거든요. OTA로 뭐가 됐냐? 안 됐습니다. 요거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플레오스로 다 개발 인력들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셀토스나 이런 CCNC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들에서는 아마 이제 더 이상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잖아요.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만족스럽게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아직 뭔가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가 한 번씩 버그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보니까 요 표시가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요 계기판에 있는 요 RPM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요 기능이 멈춰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요런 자잘자잘한 버그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근데 요런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진짜 미미한 거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든지, 심지어 이번에 스테이 모드가 들어간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목적지 도착 시 모드 사용 예약,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최대한 배터리를 좀 많이 남겨놔서 도착하고 나서도 좀 여유롭게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거 사용을 좀 해보니까 도착하기 한 10분
전인가? 한 8분 전인가? 요때부터 이 스테이 모드를 이제 활성화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배터리를 조금 더 채우겠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뜨면서 도착하고 나면은 스테이 모드가 활성화할 수 있게 요 상태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태창이 뜨고 난 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가 한 60% 정도 차 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50분 정도를 켜놓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에는 V2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예전에는 진짜 그냥 연비를 도와주는 정도다 요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기능들이 정말 많이 추가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길가에다가 차 대놓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엔진을 켜지 않고도 뭐 에어컨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성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 자체는 진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옵션적으로 보면은 이 어라운드 뷰라든지 확실히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이 카메라의 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켜더라도 뿌옇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차들이 좀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나 이런 최신 차량들은 이런 것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요 주변 상황을 파악하거나 좁은 로터리, 좁은 램프 이런 것들을 내려갈 때 훨씬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셀토스라는 자동차 급 자체가 소형 SUV잖아요. 제가 이제 보통 끌고 다니는 차량들이 차 길이도 그렇고 회전 반경도 크고 이런 차를 주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라든지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쓰면서 주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셀토스는 아유 그런 게 뭐가 필요했어. 그냥 주행을 하면 됩니다. 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운전이 정말 편했습니다. 주차도 진짜 편해요. 소렌토라든지 스포티지 이런 큰 차들 당연히 좋은 거 알죠? 공간도 크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거 아는데 보통 운전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를 선호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차라고 하면 이 대형 차량들에 들어가는 옵션과 차별을 두기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셀토스부터는 옵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크기가 작아서 운전은 쉬운데 옵션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만족스러운 차량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운전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세단을 운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주변 시야가 좀 제한된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보닛 끝부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을 좀 어려워 하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높고 내 시야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진짜 그 SUV다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데 기본적으로 전폭 자체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전폭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의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셀토스가 4400mm가 안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풀체인지를 하면서 실내 공간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야 소형 SUV인데 이 정도의 공간 폭이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캐리어도 실어보고 뭐 아니면은 뭐 카시트도 실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측정을 해보니까 대형 뭐 한 27인치 29인치 거의 30인치 정도 되는 캐리어 하나랑 기내용 캐리어 2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만족스럽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불과 한 6, 7년 전에 스포티지나 투싼이 전장 재원 4400mm대였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셀토스가 전장 재원이 4400mm.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트렁크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보면 애기가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뭐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큰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셀토스가 소형이기는 하지만 실내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뽑은 차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야 셀토스 플라스틱 도배해놓고 저렴하게 산티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차냐 뭐 이렇게 너무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눈에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고 뭐 여기 뭐 플라스틱 쓴 거 뭐 그럴 수 있지 플라스틱 쓸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킬링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자가 손에 닿는 부분들은 어지간하면 잘 처리했습니다. 뭐 핸들도 이런 가죽 질감 거기다가 이런 인조 가죽 시트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셀토스 정도 되면 진짜 마감 괜찮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격표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야 4200이면 진짜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타고 다니고 이렇게 느껴보고 좀 긴 시간 동안 타다 보니까 작은 차를
스포츠를 원하는데 옵션이 풍부한 걸 원해? 라고 하면은 셀토스만한 자동차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토스를 계약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정말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옵션들을 넣었을 때 정말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아가 진짜 잘 파악하고 잘 그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셀토스 하이브리드 한 1000km 정도를 쭉 주행해본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워트레인 요거는 확실히 아쉬운 지점이 맞다. 대신에 연비나 이런 것들은 가솔린 대비해서는 한 5km에서 6km 정도는 더 나오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한 19km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를 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고르는 게 맞고,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 초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차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가솔린 모델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소형 SUV 자동차이기는 하지만 그것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인테리어 품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나오기도 했고, 셀토스라는 자동차 자체가 고점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저점도 한 2500이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맞춰서 뽑을 수가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